여보, 카드 막힌 거 알아? 결제가 안 된다고. 남편이 출국하자마자 저는 통장을 정리하고 카드를 전부 정지시켰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러게, 많이 불편하겠다. 빨리 풀어. 진짜 지금 급하다고. 싫어. 남편은 언성을 높이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부 무시했어요. 남편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은 게 카드 한 장이 아니라는 걸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인천 송도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윤서영이고 나이는 30 후반입니다. 겉에서 보면 저는 꽤 순조롭게 사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원장실에 제 이름이 박힌 명패가 걸려 있고 직원도 8명이나 데리고 있고 신축상가 1층 통째로 병원을 차렸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시절에 저는 매일 퇴근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차 시동을 끄고도 한참을 주차장에 앉아 있다가 들어가는 날이 많았어요. 집에 들어가는 게 설레지 않았거든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에 21번 고르게 되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그 이유를 또렷하게 설명할 수 없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몸이 머리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또 다른 진료실, 아니 전쟁터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수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다음 30대 초반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걸고 병원을 열었습니다. 자리 잡기까지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새벽에 응급콜을 받고 뛰쳐나간 날도 많았고 주말에도 입원 환축 상태를 확인하러 병원에 나간 날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끼니도 진료실 책상에서 김밥으로 때운 날이 더 많았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올린 병원이었습니다. 제 청춘과 체력을 갈아 넣어서 만든 자리였어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면 제 삶도 제대로 지켜야 했는데 결혼이 그 균열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 한지호는 제가 34세 동물병원 거래처 사람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말이 없고 묵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함부로 말을 얹지 않는 게 신중한 성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냥 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저한테 곰살맞게 잘해줬어요. 병원이 바쁠 때는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온 적도 있었고 야간 응급 진료가 길어지는 날엔 데리러 와서 차에서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믿었죠. 그게 전부 저를 붙잡아두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너무 깊이 믿었던 게 제 인생 가장 큰 실수였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은 중소제약회사 영업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사한 지 2년이 채 못 되어 팀장이랑 사이가 틀어졌다며 사표를 던졌어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건 저도 누구보다 잘 아니까 다음 자리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게 반년이 됐고 1년이 됐고 결국 3년을 훌쩍 넘겼어요. 그 사이 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 입을 떼면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끝났거든요. 이번엔 제대로 된 데 알아보고 있어. 아무데나 들어가면 또 똑같은 일 반복이잖아. 그래도 뭐라도 하면서 같이 찾아야지. 계속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 뭐? 내가 집에 있는 게 그렇게 한심해 보여? 대화를 시작하면 늘 제가 못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점점 입을 닫게 됐어요. 그렇게 3년 가까운 시간을 참아내면서 저는 모든 걸 혼자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갔고 남편은 혼자 다 알아서 해주는 아내를 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지 제가 뭔가 착각하고 사는 건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생활비는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병원 수입이 나쁘지 않았으니 당장 끼니를 거르지는 않았지만 그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돈을 벌지 않는 것에 미안함이라는 감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굴었죠. 본인 용돈도 제 통장에서 나갔고 차량 할부도 제가 내줬고 명절마다 시댁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도 전부 저한테서 나갔습니다. 남편이 쓰는 돈의 출처는 한결같이 저였는데 정작 고맙다는 말은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려고 하면 눈치를 줬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나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한복자 씨는 경기도 외곽 단독주택에서 혼자 사셨는데 처음 인사드렸을 때는 털털하고 소탈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아들을 아끼는 평범한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아끼는 마음의 방향이 전부 제 통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서영아, 우리 지호가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니? 그러게요, 어머니. 저도 남편이 얼른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취직이 다 뭐야? 네가 잘 버는데 그냥 둘이 편하게 살면 되지. 어머니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었습니다. 취직이 다 뭐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송도로 올라오셨는데 올 때마다 용돈을 당연하게 챙겨가셨어요. 처음엔 제가 직접 드렸고 나중에는 남편이 제 카드로 현금을 뽑아서 건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백화점에서 옷이나 화장품을 사고 영수증을 들이밀기도 했어요. 이쯤 되니 저는 집안 경조사부터 시댁 씀씀이까지 전부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미리 말씀해 주셔야 저도 준비를 하죠. 아이고, 뭘 준비해. 카드 한 번 긁으면 끝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려워? 그분한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가 번 돈은 결국 아들이 쓰는 돈이고 아들이 쓰는 돈은 결국 당신 돈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이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시누이 한미라는 이혼한 뒤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 생활비까지 보태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돈도 전부 제 병원에서 나오는 거였고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가 벌어들이는 돈을 마치 공동자산처럼 당연하게 여겼지만 정작 저는 그 집안에서 현금 인출기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런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그 참음이 결국 저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는데도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봐줄수록 그 사람들은 더 대담하고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집안 사람들이 그냥 좀 뻔뻔한 성격일 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설마 이게 처음부터 치밀하게 짜인 그림이었을 거라고는 그땐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일은 늘어가는데 집안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그 이상한 불균형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신경안정제와 두통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줄 알았겠죠. 사실은 진료실에서가 아니라 집안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컸다는 걸 그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한 동기한테도 친정 식구한테도요. 자존심이었는지 아니면 아직 희망을 놓지 못해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댁 뒷바라지에 지쳐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부쩍 잦아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친구를 만나거나 운동을 다니느라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분위기가 달랐어요. 예전엔 늦게 들어와도 씻고 나와서 말 한마디라도 건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들어오자마자 불을 끄고 누워버렸습니다.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요. 저는 그게 그냥 무기력증이거나 스트레스성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어요. 낌새가 이상하면 그때 바로 짚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저는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도 남편은 자정이 한참 지나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겉옷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저는 재킷이라도 벗겨주려고 팔을 빼는데 안주머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별 생각 없이 꺼내보니 영수증 한 장이었어요. 종이 한 장이었는데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 전체를 통째로 뒤집어 놨습니다. 리조트 숙박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3주 전 주말이었어요. 그날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며 강원도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찍힌 장소는 충청남도의 한 펜션형 리조트였습니다. 더블룸 2인 기준 결제였고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소리라도 질러야 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이 진짜 제 남편이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8년 가까이 같이 살아온 사람인데 갑자기 완전히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어요. 그 밤에 제 안에서 뭔가 하나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당장 깨워서 따져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덤볐다가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는 꼴은 절대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단 침착하게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노는 잠시 마음속 서랍 안에 넣어두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남편의 휴대폰 습관을 눈여겨봤어요. 항상 화면을 뒤집어 놓거나 주머니에 챙겨 다니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예전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저를 속이면서도 동시에 들킬까봐 불안했던 겁니다. 그 불안이 오히려 단서가 됐어요. 죄를 지으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흔적이 새어나온다더니 정말 딱 그 말이 맞았습니다. 2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실수로 휴대폰을 거실 소파 위에 두고 들어갔어요.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거든요. 오늘 진짜 보고 싶었어.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발신자 이름은 저장돼 있지 않았습니다. 숫자로만 떠 있었어요. 손이 다시 떨려왔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1초 정도 망설였어요. 그리고 결국 열어봤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차마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두 사람이 이미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다는 거였어요. 대화 흐름을 보면 최소 반년은 넘었더라고요. 제가 진료실에서 반려동물을 진료하고 시댁 용돈을 챙기고 시누이 생활비를 걱정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배신감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흘렀는데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조용히 흘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쏟아부은 게 얼마인데. 그래도 저는 그날 밤 딱 한 가지만 되냈습니다. 울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움직여야 한다고요. 그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 문을 열기 전에
먼저 들렀어요. 변호사님, 남편 외도 증거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메신저 캡처, 카드 사용 내역, 위치 기록 같은 걸 확보하셔야 해요. 상대방이 누군지는 파악이 되셨나요? 번호만 알고 있어요. 아직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그럼 저희 쪽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처음으로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출근 흉내를 내고 퇴근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날짜를 세고 있었습니다. 웃고 밥 먹고 잠드는 남편 옆에서 저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한 달 가까이 뒷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는 금방 드러났어요. 병원의 동물 사료와 약품을 납품하는 거래처의 영업 담당자였습니다. 나이는 27이었고요. 제가 진료실에서 수술을 하고 환축 상담을 하는 동안 남편은 그 여자와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고 눕던 사람이었어요. 그 뻔뻔함에 온몸이 떨릴 정도로 치가 떨렸습니다. 흥신소 보고서를 받아본 날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여서 더 화가 났어요. 집에서는 늘 무기력하고 지친 얼굴이었는데 그 여자 앞에서는 그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 한 장이 그동안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놨습니다.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온 건 어느 날 갑작스럽게였습니다. 오른쪽 윗배가 묵직하게 아팠어요. 동물 진료를 보면서도 정작 제 몸은 늘 뒷전이었는데 이번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통증이었습니다. 수의사라고 해서 사람 몸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 근처 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표정을 굳히면서 추가 전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사실에서 나오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하필 지금이냐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몸이 버텨야 이 싸움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남편한테 제대로 당해줄 기력조차 없어지는 게 더 억울한 일이었어요. 진단 결과는 담낭에 폴립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허탈했습니다. 남편 뒷조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몸이 말을 안 듣다니.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입원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변호사한테 수집한 자료를 계속 넘겼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작업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싸움은 제가 끝까지 끌고 가야 하는 싸움이었으니까요. 입원 날짜를 잡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다음 주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 입원? 갑자기 왜?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 담낭 쪽에 문제가 있대. 많이 심각한 거야? 지켜봐야 한다는데. 일단 정밀 검사 받아야 한다고 했어. 남편은 걱정하는 척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입원 첫날 병원에 잠깐 얼굴을 비추고 나서 그게 끝이었어요. 그 뒤로는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아내한테 연락 한 번 없는 남자. 그 사실이 저를 또 한 번 확인시켜줬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아내가 아니라 그냥 매달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ATM기였구나 하고요. 병실 천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니 오히려 미련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이 결말을 진작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영아, 너 입원했다고? 네, 어머니. 검사 받아야 해서요. 그래. 근데 있잖아. 그 병원 건물 말이야.
그거 지우 명의로 좀 바꿔놓는 게 어떻겠니? 가족 명의로 해두면 마음이 편하잖아.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는 상황에 안부 인사도 제대로 없이 건물명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도대체 어떤 시어머니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속이 뒤집혔지만 저는 일단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 검사 중이에요. 알지, 그래서 더 말하는 거야.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다 복잡해지잖니. 어머니, 저 지금 그런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남편 휴대폰에서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서영이가 도망가기 전에 명예 얼른 정리해 놓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문자가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를요. 알면서도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건물 명의를 바꾸라고 종용한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이 집안에서 제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전부 같은 편이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만만하게 봤던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곧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퇴원하고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이 해외 학회 동행이 생겼다고 했어요. 거래처 관련 출장이라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출장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상간녀와 여행을 가는 거였죠.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그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기다리던 타이밍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국하자마자 통장을 정리하고 카드를 전부 정지시켰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거기 뭐하고 있어? 집에 있지. 카드 막힌 거 알아? 결제가 안 된다고. 알아. 내가 막은 거니까. 뭐? 왜? 나 지금 바뀐대. 그러게 많이 불편하겠다. 빨리 풀어. 진짜 지금 급하다고. 싫어. 남편은 언성을 높이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부 무시했어요. 그날 밤 변호사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명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던 중에 이상한 게 발견됐다고요. 제가 신청한 적도 없는 대출이 제 명의로 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9,200만 원이었어요. 흥신소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니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보였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다니던 리조트와 호텔, 여행 경비, 명품 가방 구입비였어요. 외도를 넘어서 이건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음 날 혼자 귀국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대출 서류를 직접 확인했을 때 제 서명이 위조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누가 봐도 제 필체와 미묘하게 다른 글씨였어요. 변호사는 필적 감정까지 받아두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일이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사건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아온 건 가정 안의 갈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법이 다뤄야 하는 범죄였던 거예요. 소장이 접수된 건 남편이 귀국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어요.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소장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는 걸 보면서 드디어 시작됐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속이 후련했습니다. 야, 이게 지금 뭐야? 읽어보면 알잖아. 아니, 진짜로 이혼하겠다는 거야? 응.
나 해명할 기회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증거가 다 있는데 뭘 해명해. 남편은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길게 대화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할 말은 법정에서 다 하면 됐으니까요. 소장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는 남편 옆을 조용히 지나쳐서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진료를 받어요. 일상은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송도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또 눌렀는데 저는 끝까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결국 시어머니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저는 안방에서 조용히 차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마음이 놀랍도록 고요했어요. 이 집안 사람들이 저를 흔들 수 있었던 건 제가 그들에게 신경을 써주는 동안뿐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소송을 걸어? 지호야,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엄마, 일단 조용히 좀 해. 조용히는 무슨, 이게 말이 되냐고. 아내가 멀쩡한 남편한테 소송을 걸어? 저는 안방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머님, 꿈 아니에요. 이혼 소송이고요. 상간녀 소송도 같이 넣었어요. 뭐? 상간녀? 우리 지호가 무슨 상간녀가 있어? 어머니도 알고 계셨잖아요. 휴대폰에 다 남아있던데요.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언급하자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금방 정신을 차리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거 불법으로 본 거잖아. 그게 무슨 증거가 돼? 변호사가 증거로 인정된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법원에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신우이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저한테 함부로 말을 못 붙이던 사람인데 이날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오빠 편에서 한마디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언니, 이러면 안 되죠. 오빠가 좀 잘못했다고 가정을 깨려는 거예요? 가정을 깬 건 네 오빠야. 내가 깬 게 아니라. 그래도 나중에 언니가 더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걱정은 고마운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시댁 식구들은 2시간이 넘도록 버텼습니다. 사정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눈물도 흘렸어요. 남편은 중간에 이혼만은 안 된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딱 한 가지 생각만 했어요. 진작 이렇게 했으면 뭔가 달랐을지도 모르는데 라고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시댁 식구들을 전부 돌려보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 소리내어 울었어요.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눌러왔던 게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어요. 한참 울고 나서 세수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생각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잘하고 있다 싶었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가 하나씩 증거 자료를 꺼낼 때마다 남편의 표정이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법정이라는 공간이 차갑고 낯설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명의 도용 대출 내역이 공개된 겁니다. 법정에서 9,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언급됐을 때 방청석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돈이 전부 상간녀와의 여행과 명품 구입에 쓰였다는 증거까지 나왔어요. 남편은 그 순간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진료하며 모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묘하게 좋았습니다.
저는 그날 법정을 나오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더라고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분명하게 생겼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시댁 쪽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위자료를 적당히 받고 조용히 마무리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조용히 끝낼 생각이 없었거든요. 제가 입은 피해를 전부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가장 치열했던 부분은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제 병원 건물과 의료 장비까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니 절반은 나눠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처음 그 주장을 들었을 때는 정말 헛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그 건물을 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고 얼마나 많은 끼니를 걸으며 살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었으니까요. 제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응 전략을 짰습니다. 재산 형성에 남편분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증거가 명확하죠. 결혼 기간 내내 무직이었고 생활비 전액을 대표님이 부담했다는 계좌 내역이 있으니까요.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가사 노동 기여를 주장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실제 가사를 어느 정도 분담했는지가 쟁점이 될 거예요. 혹시 집안일은 누가 주로 하셨나요? 저는 그 질문에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집안일도 거의 다 제가 했더라고요. 청소도, 장보기도, 심지어 시댁 행사 준비까지도요.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변호사 앞에서 하나씩 정리해서 말하다 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 측은 가사 기여를 입증하겠다며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아내가 바쁠 때 가끔 청소기를 돌렸다거나 명절에 차로 데려다 줬다는 식의 사례들이었는데 판사 입장에서도 그 정도로는 실질적인 기여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시누이도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다가 제 변호사가 시누이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내역이 전부 제 계좌에서 나갔다는 자료를 제시하자 갑자기 증인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본인이 증언석에 서는 순간 본인이 받아온 돈의 출처가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드러날 거라는 걸 알았던 거겠죠. 결국 법원은 제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병원 건물과 장비는 전부 제 단독 재산으로 인정됐고 남편이 명의를 도용해 받은 대출은 전액 남편 책임으로 귀속됐습니다. 위자료도 제가 받는 쪽으로 결정이 났어요. 재판이 끝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미팅을 할 때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 흔치 않아요. 보통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이 부담한 경우는 입증이 쉽지 않은데 대표님이 평소에 계좌 관리를 워낙 꼼꼼하게 하셔서 자료가 명확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꼼꼼했던 게 결국 이렇게 제 자신을 지키는 무기가 됐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습니다. 소송이 한창이던 시기 저는 병원 일과 재판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른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저를 가장 많이 지탱해 준 건 다름 아닌 병원 직원들이었습니다. 수간호사 역할을 하던 김지원 선생님은 제가 재판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날마다 별다른 말 없이 병원 일을 더 챙겨줬습니다. 한 번은 제가 법원에서 늦게 돌아온 날 야간 입원 환축 상태를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원장님, 힘드신 거 다 알아요. 저희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의 피로를 전부 씻어줬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직원들에게 제 사생활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어요. 원장이라는 위치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소송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근이나 지각이 생기다 보니 직원들도 대략적인 상황을 짐작하게 됐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은 막내 간호조무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원장님, 저희 다 알아요. 그래도 원장님 응원하는 사람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주변에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댁 식구들에게 쏟았던 마음의 절반만이라도 진작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라면 더 빨리 이 모든 신호를 알아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저는 직원들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회식을 하면서 그 시간을 함께 버텨준 것에 대한 보답을 했어요. 그날 회식 자리에서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간녀가 찾아온 건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오전이었습니다. 병원 문을 열기 전에 혼자 진료 기록을 정리하고 있는데 직원이 들어오더니 예약 없는 손님이 왔다고 했어요. 나가보니 27의 그 여자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흥신소 사진으로는 봤지만 막상 눈앞에 서 있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 보였고 생각보다 많이 떨고 있었어요. 처음 이 여자의 존재를 알게 됐을 때는 그냥 분노만 있었는데 막상 마주하니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제 8년이 이렇게 됐구나 싶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그 여자였습니다. 왜 소송을 거신 거예요? 저는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그래요. 그러면 법원이 왜 당신 편을 안 들어줄까요? 진짜예요. 저도 속았다고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그 말이 귀에 거슬리게 걸렸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같이 여행을 다닌 사람이 피해자라고요?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피해자면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같이 여행 갔던 건 뭔데요?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워졌어요. 가엾다거나 안타깝다는 감정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무릎을 꿇기 전에 먼저 생각했어야 할 일이었거든요. 이런 결과를 몰랐을 리 없었을 테니까요.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직장에서도 소문나서 그만뒀고 집에서도 쫓겨날 것 같아요. 그냥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직원을 불러서 내보냈어요. 진료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들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 사람들에게 쏟았던 감정이 이제는 그냥 아깝게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경을 써줬는지 그 시간이 아까웠던 거예요. 그 에너지를 저 자신한테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오후 진료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머릿속에 자리를 내줄 필요가 없었어요. 상간녀 소송은 제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위자료 판결이 나왔어요. 그 여자는 직장에서도 그만두고 이사를 갔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제가 떠벌리고 다닌 게 아니었어요. 저는 소장 하나만 냈을 뿐이고 그 다음은 알아서 무너진 거였습니다. 잘못을 하면 어디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말, 그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이혼 소송도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다가 증거 앞에서 결국 두 손을 들었어요. 재산 분할 협의에서 남편 측이 여러 차례 조정을 요청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덕분에 병원 건물은 물론 명예 도용으로 발생한 대출 피해도 법원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이 가져갈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제 옆에 있었는데 결국 빈손으로 나가게 된 거였어요. 물론 저도 잃은 게 있었습니다.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만큼은 어떤 판결로도 돌려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게 제일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난 날 저는 법원을 나오면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8년치의 무게가 한꺼번에 어깨에서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시원했습니다.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숨통이 그제야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직접 찾아갔다는 거였어요. 어머니한테서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진료 중이라 바로 받지 못했고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짬을 내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네 시어머니가 식당에 오셨어.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너무 당황스러웠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혼만은 말리라고 부모가 나서서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만든 게 다름 아닌 본인 아들이고 본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명예 변경을 종용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친정에 찾아가 이혼을 말리라고 하다니요. 게다가 식당 영업시간에 찾아가서 손님들 보는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는 게 더 화가 났습니다. 부모님의 생업 공간까지 함부로 침범한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식당까지 찾아가서 이혼을 말리라고 했다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직접적인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부모님께 그날 있었던 대화를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 두시라고 하세요. 저는 곧바로 부모님께 전화해서 그날 상황을 자세히 적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펜을 들고 그날의 대화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적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너무 독하게 군다. 이혼하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 부모가 나서서 말려야 한다 같은 말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며칠 뒤 이번엔 시누이까지 친정식당에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어요. 시누이는 손님이 없는 시간대를 골라 찾아와서 아버지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다고 했습니다. 제발 새언니 좀 말려주세요. 저희 오빠도 잘못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저희 식구들 다 길거리에 나앉아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좀처럼 언성을 높이지 않는 분인데 그날은 정말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우리한테 와서 이런 소리를 해. 당신 오빠가 한 짓을 생각해보고 말을 하시오. 시누이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식당 밖으로 직접 데리고 나가서야 상황이 정리됐다고 했어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분노와 동시에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끝까지 본질을 보지 않고 그저 본인들이 누리던 것을 잃는 게 두려워서 발버둥치고 있다는 거리요.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와 상의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영업장과 거주지에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부모님이 더 시달리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압박이 계속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어요.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고 나서야 시댁 식구들의 무단 방문은 멈췄습니다. 법적인 경고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걸 그때 처음 체감했어요. 그동안 저는 너무 오랫동안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런 문제는 법과 제도를 정확히 활용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그 일 이후로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는데 시간이 걸리셨습니다. 평생 손님들 앞에서 웃으며 장사를 하시던 분들인데 그런 식으로 사생활이 침범당한 게 충격이 크셨던 거예요. 저는 그 일로 부모님께 더 깊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더 빨리, 더 단호하게 끊어냈더라면 부모님까지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었어요. 이혼이 마무리되고 나서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는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알던 지인들이 가끔 연락을 해왔거든요. 처음엔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제가 그 집안을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너지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였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걸 받쳐주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남편은 이혼 이후 시누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 거기밖에 갈 데가 없었겠죠. 그런데 시누이 역시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며 빠듯하게 살던 사람이라 둘이 함께 지내는 게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지원을 끄는 그 순간부터 그 집안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그 집안의 기둥이었다는 걸 다들 제가 빠지고 나서야 실감한 거였겠죠. 정작 있을 땐 당연하게만 여기더니 말이에요.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의 가치를 깨닫는다는 게 딱 이런 경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국 이혼하게 됐다는 소식에 한동안 몸이 안 좋아 누워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막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오래전에 이미 그분을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타인으로 정리해버렸거든요. 병실에 있던 저한테 건물명에 바꾸라고 전화를 했던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그저 돈이 흘러나오는 통로였을 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이혼 후에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었어요. 처음엔 병원으로 찾아왔고 다음에는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뭔가 억울한 게 남았는지 재산을 더 나눠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명예 도용에 외도에 9천만 원 넘는 돈을 날린 사람이 재산을 더 달라고요? 나도 결혼 생활 동안 기여한 게 있어. 법으로 정해준 거 말고 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8년 동안 내 돈 쓰면서 살았는데 무슨 기여를 했다는 거야? 그래도 내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 손 놓고 있었던 거 맞아.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다음엔 경찰서에서 보게 될 거야.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적 처벌이라는 말이 무서웠던 건지 아니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걸 본인도 자각한 건지 어쨌든 조용해졌어요. 사실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쏟을 에너지 자체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도 미움도 더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남편이 이것저것 일을 알아보다가 번번이 잘 안 됐다고 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소문이 많이 났고 가정 파탄의 원인이 알려지면서 주변에서도 거리를 뒀거든요. 시누이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됐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이 돈을 못 버니 전처럼 모임 다니고 백화점 쇼핑하던 생활은 끝이 났다고 했어요. 제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 생활이 얼마나 저한테 기대고 있었는지 깨달았겠죠.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딱히 통쾌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결과였어요. 제가 없어지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굳이 뭔가를 더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알아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수가 됐어요. 이혼이 마무리된 직후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 중 하나는 병원 인근 지역에 소문이 어떻게 퍼질지였습니다. 동물병원이라는 업종은 보호자분들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원장의 사생활 문제가 부정적으로 알려지면 병원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오래 다니시던 보호자분들 중 몇몇이 먼저 안부를 물어오셨어요. 한 단골 보호자분은 강아지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셨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원장님, 힘든 일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씩씩하게 병원 지키고 계신 거 보니까 마음이 좋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울컥했습니다. 제가 숨기고 싶었던 일이 알려졌다는 사실보다 그 일을 알게 된 사람들이 저를 동정이 아니라 응원의 시선으로 봐주고 있다는 게 더 크게 다가왔어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단순한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다시 배웠습니다. 물론 모든 반응이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몇몇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여자가 너무 독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런 말들이 신경 쓰여서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제 삶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진짜 저를 아는 사람들, 진료실에서 매일 마주치는 보호자분들과 직원들은 오히려 제 편이 되어줬으니까요. 이혼 판결이 나고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의료인이라는 자존심 때문인지 혹은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였는지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항상 뒤로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료를 보다가 갑자기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을 느꼈어요. 응급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심리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셨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시댁의 경제적 착취, 남편의 외도, 명예의 도용 대출, 그리고 소송 과정까지 전부 털어놨어요. 처음엔 마치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소견을 설명하듯 사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감정이 그대로 터져나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제가 꽤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다 끝내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방치하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건 약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느라 본인을 돌볼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감정을 약함이라고 정의하고 억눌러 왔는데 사실은 단순히 우선순위에서 늘 가장 뒤로 밀려나 있었던 거였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결혼 생활 동안 느꼈던 감정들의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분노, 배신감, 무기력,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 깔려있던 오래된 외로움까지요. 몇 달간의 상담을 거치면서 저는 조금씩 제 안의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상담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결혼을 다시 할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그 시간이 완전히 의미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사람을 더 이상 견디면 안 되는지, 그걸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것 같아요. 상담 선생님은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상담을 받으러 다녔고, 그 시간이 제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동물들의 몸을 치료하는 사람이었지만 제 마음을 치료하는 건 전혀 다른 영역의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제대로 배웠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제 몸에도 다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제 몸을 거의 방치하고 있었어요. 두통이 와도 진통제로 넘기고, 소화가 안 돼도 그냥 굶거나 죽으로 때우고, 잠을 못 자도 그냥 버텼습니다. 담낭 폴립이 발견됐을 때도 사실 그 전부터 몸은 여러 차례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전부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매주 운동을 빠지지 않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체력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 제 몸의 변화를 다시 느끼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어깨가 뭉치면 그게 어떤 스트레스에서 오는 건지 돌아보게 됐고, 두통이 오면 충분히 쉬었는지 먼저 점검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에는 항상 시간에 쫓겨 대충 끼니를 때웠는데, 이제는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제 몸을 위해서요.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한 끼를 차려 먹는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일종의 자기 돌봄 의식이 됐습니다. 담낭 폴립경과 관찰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크기가 더 커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소견을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직접적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 몸도 따라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검진이었습니다. 입원했을 때 발견된 담낭 폴립을 꾸준히 체크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경과는 좋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관리만 잘하면 별 문제 없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그 폴립이 없었다면 입원도 없었을 거고, 남편이 여행을 갔다는 것도 그 타이밍에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아픈 것조차 저한테는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몸이 먼저 저한테 신호를 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아픔에 고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시댁일에 돈을 쓰느라 두 번째 병원 분점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거든요. 생각은 항상 있었는데 실행을 못한 게 아니라 실행할 여유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누가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를 현금 인출기로 쓰던 사람들이 전부 사라졌으니까요. 그제야 저는 제 꿈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것도 망설여지는 것도 없었어요. 분점을 준비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전까지는 진료에만 몰두했지 병원 경영이나 확장은
늘 막연한 미래의 일로 미뤄뒀거든요. 부동산을 알아보고 입지를 분석하고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설렘이었어요. 두 번째 분점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 병원을 일구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었고 오래된 보호자분들이 입소문을 내주셨거든요. 출근하는 아침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감각이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퇴근길이 무거웠던 그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원래 제 삶이었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그렇게 오래 포기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수의대를 나와 지금은 강원도에서 대형동물 진료를 하는 친구였는데 학회에서 오랜만에 마주친 뒤로 종종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처음엔 그저 동기로서의 안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근황을 더 자세히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굳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먼저 알아챈 듯 했습니다. 서영아, 무슨 일 있어? 예전보다 표정이 편해 보이는데 동시에 좀 지쳐 보이기도 하고. 이혼했어, 작년에. 아, 몰랐어.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훨씬 나아. 그 친구는 더 캐묻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그 묻어남이 오히려 고마웠어요. 누군가 제 상황을 알고도 똑같은 태도로 대해준다는 게 얼마나 편안한 일인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당장 어떤 관계로 발전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사람을 다시 믿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무렵 우연히 예전 동네에서 장을 보다가 시어머니의 먼 친척을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저를 알아보고 잠깐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어요. 저는 굳이 피하지 않고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추락한 시댁의 근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살던 집을 결국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돈을 못 버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집은 시어머니가 평생을 일해서 마련한 유일한 자산이었는데 결국 그것마저 내놓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타까움도 아니고 고소함도 아닌 그냥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걸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그 뒤로도 몇 군데 일자리를 알아봤다고 했는데 다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작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몇 달 만에 그만뒀고 그 후엔 배달 일을 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한때 제 통장에서 매달 용돈을 받아 쓰던 사람이 이제는 직접 발로 뛰어 돈을 벌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이 정당하게 자기 몫을 벌어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그 사람이 너무 늦게 깨닫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이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본인의 친정, 즉 시어머니 집 근처에 더 작은 임대 아파트로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거겠죠. 한때 제 병원에서 나오는 돈으로 아이 학원도 보내고 생활도 꾸렸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걸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항상 누군가에게 기대는 구조 속에서 살아왔고 그 기둥이 사라지자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제가 그 기둥 역할을 그렇게 오래 해왔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일은 점점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두 번째 분점이 자리를 잡은 지 1년 반쯤 지났을 때 저는 인천 서구 지역에 세 번째 분점을 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주도적으로 모든 결정을 내렸어요. 부동산 계약부터 인테리어, 콘셉트, 직원 채용까지 하나하나 직접 챙겼습니다. 세 번째 분점은 24시간 응급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형태로 기획했습니다. 인천 지역에 야간 응급 동물병원이 부족하다는 걸 평소 진료를 하면서 느꼈던 차였거든요. 오랜 고민이었지만 실행할 여유가 없었던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제 시간과 자원을 온전히 제 사업에 쏟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분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은행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한동안 신용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조차 꺼려졌어요. 다행히 그 대출건은 법원 판결을 통해 전부 남편 책임으로 정리됐고 제 신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제 사업 계획서를 보고 흔쾌히 대출을 승인해 줬을 때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빚도 대신 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세 번째 분점이 문을 연 날 저는 첫 번째 병원을 차렸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막막함이 컸는데 지금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어요. 두려움보다는 확신이 더 컸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제는 명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 저는 주말마다 요가 수업을 다닙니다. 결혼 생활 동안에는 제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죄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집에 있으면서도 정작 집안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토요일 오전 1시간을 오롯이 저를 위해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사치인지 매번 새롭게 느낍니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가끔 점심을 먹으러 가기도 합니다.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는 육아에서 잠깐 벗어나고 싶어서 왔고, 누군가는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왔습니다. 저는 굳이 제 이혼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가벼운 대화가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누구도 저를 평가하거나 동정하지 않고 그냥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대해줬거든요. 대학 동기와의 만남도 천천히 부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학회나 세미나에서 마주치면 안부를 묻고 가끔은 따로 저녁을 먹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 불확실함이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빨리 정의되지 않는 관계를 견디기 힘들어했을 텐데 지금은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친정 부모님과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연락합니다. 이혼 이후 처음 몇 달은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더 밝은 척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힘든 날은 힘들다고 말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도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그게 가족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모든 결정권을 제 손으로 쥐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짐도 대신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혼이 저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